시간 관계상 제2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소개를 못 하셨던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정일국 회장님이 방금 도착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2부에서는 지금부터는 중앙대학교 박찬식 교수님을 좌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안전혁신 토론회에서 우리 안홍섭 회장님께서 건설안전학회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 주제를 가지고 안전 문제를 다뤄주셔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오늘 아마 주제가 이제 우리 스마트 기술들이 건설 안전 사고 예방이나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훌륭하신 네 분의 발제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발제 내용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해당 기술들을 현장에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깊게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그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임석빈 박사님께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 안전 기술에 관련해서 국토부의 그 과제를 기획하시면서 또 그리고 지금 수년 동안 이 안전 과제를 담당하면서 아마 안전 부분에 가장 전문가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해당 그 과제 하시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기술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까지 포괄적으로 아마 스마트 안전 기술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안전뿐만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가 또 건설에 관련되는 품질이나 공정이나 사업비 관리나 다양한 측면의 것들과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고 또 중소 현장에 필요한 이런 맞춤형 기술들을 반드시 개발을 해서 한국의 오명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 재해율 저감 선진국 대비 우리 국격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한마디로 엄청나게 창피한 숫자죠 우리 재해율이.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게 아마 이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현장 맞춤형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저는 이제 그 주제 우리 양재관 박사님께서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 진단 사례 자료를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는 앞으로 이 소형 현장 중에 이런 유지 보수하고 또 개축하고 하는 이런 곳에 이제 안전사고 문제나 근로자의 안전 확보 문제가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건축물 중에 약 40%가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린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과 연계해서 이 안전 문제도 포괄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새로운 그 서브젝트 하나 제안을 해준 것 같아서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 보니까 그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정이나 작업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고 특색이 있어서 그에 걸맞는 안전관리 방안이나 대책들, 스마트 기술 활용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신 우리 리스크 제로 김영 이사님은 IT 부문 전문이셔서 아마 또 회사 자체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 공공기관에다가 안전 시스템들, 관리 시스템들을 보급하고 계시고 있어서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무에서 필요한 법으로 요구되는 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단에서 필요한 일까지를 통합적인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외국과 한국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좀 하드웨어 중심의 이런 연구들 실무 적용이 이제 주로 되고 있고
또 외국의 경우에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서 어떤 그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스마트 안전 부분에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요 포인트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도 해주셨고, 또 관점도 세이프티뿐만 아니라 근로자 헬스 문제하고 또 작업 환경에 대한 우리 보통 인바이런 문제, 그래서 보통 우리 기업에서 HSE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을 복합적으로 보는 그 시스템의 개발, 이런 것들 관점을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기 교수님께서는 스마트 안전 부문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또 실무에서 돌아가는 정황을 잘 알고 계셔서인지 실무적 차원에서 인식 조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시고, 또 마지막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네 분의 발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색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가장 우리가 편리하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지능이 뛰어나다, 뭐 똘똘하다, 똑똑하다 이러면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렇게 매뉴얼하게 하던 일들을 좀 이제 좀 자동화하고 기기가 좀 대신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일까지 해주는 것이 아마 스마트가 아닌가 싶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기기관에서 물리적 힘이 해소가 되고 전기가 나와가지고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수기로 쓰던 거를 전부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전산 기록으로 남기고, 마침내 이제 뭐 AI 분석 기술이 나와서 4차 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 일상의 업무들을 상당히 전환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인데, 거기에 걸맞게 이 스마트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 안전 부분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 발제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토론회는 아마 네 분의 토론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는 우리 네 분을 먼저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신 분 소개를 된 남이 엔지니어링의 이창남 대표님 오셨고, 인사 오시죠. 두 번째로 방재관리연구센터의 김종건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건설안전협회 정일국 회장님 오셨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의 전진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사무관님 지정 토론은 맨 마지막에 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우리 이 순서는 우리 스마트건설안전협회 정일국 회장님께서 또 네 분의 발제 내용이 미리 자료가 배포됐기 때문에 지정 토론 이 안에 대한 또 내용하고 이 토론자께서 생각하시는 지정 토론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회장이자 총괄기술개발 리더인 정일국입니다. 오늘 건설안전학회에서 이런 좋은 토론회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스마트 안전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마트 안전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스마트 안전 기술이 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은 2013년 제가 대우건설
부장 시절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처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 안전 기술이 적용 그때부터 저희가 위치 관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RTS 기반의 작업자의 위치 관제를 해서 최초에는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재 장비 인원의 실시간 투입 공정을 보려고 만들었던 기술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대우건설은 중대재해 10년 동안 1위 회사였습니다. 현대랑 대우건설이 1년에 6명씩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을 아무리 좋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하더라도 이게 중대재해 터지고 나면 다 묻힙니다. 건설회사라는 게 제가 25년 다녔지만 건설회사는 변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늦습니다. 왜 굳이 현장 일도 어려운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돼? 아까 이제 앞단에서 발제하신 최 교수님이 그 안전관리자들한테 스마트 안전 기술은 부담스럽다. 그 친구들이 그 현장을 떠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전관리자들이 왜 현장을 떠나는지 아세요? 지금 중대법 시작하고 나서 말 그대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에요. 점검이 2배로 폭증이 됐습니다. 안전관리자들은 현장에 가서 안전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조회 끝나고 나면요. 사무실에서 페이퍼워크를 해요. 일례로 삼성 평택 현장 같은 경우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친구들이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중대법 시작되니까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도 부르잖아요. 그쪽으로 이직을 하면 월급도 1.5배가 되고 일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건설 현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안전은 크게 저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스마트 업무가 있고요. 스마트 교육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관제.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데 유지보수 관리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기술개발사들이 O&M 할 수 있는 조직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작년 6월 2일 날 설립해서 제가 오늘 창립일인데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안전 기술이 왜 시작됐냐면 아까도 처음에 2013년 그리고 2019년 추락방지 대책부터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관리자들이 업무의 양을 줄이고 이 친구들이 말 그대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 스마트 안전 위치 관제하고 이동현 CCTV 19년부터 제가 드라이브 걸고 했는데 현장 가서 설득하면 노조부터 반대를 하죠. 왜 감찰을 하냐, 감시를 하냐.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1,000억짜리 공사 현장에 3명이 배치됩니다. 10개 동입니다. 3명에서 10개 동을 여러분들 근무하기 전에 투입되기 전에 작업하기 전에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현 CCTV를 갖다 놓고 원격으로 안전시설이 미비됐는지 위험은 소화했는지 그거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침 조회 끝나고 작업하는 안전환경 만들고 그게 이동현 CCTV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 현장에서 일하는데 자재 나르고 장비 나르는데 위에서 옆에서 장비 오는 거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 만들 때 저는 토목 엔지니어 출신인데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같이. 안전고리도 걸어보고 호이스트도 타보고 자 타워도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안전 장비를 걸 수 있나요? 못합니다. 더워서 안전복 벗고 싶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해서 자꾸 깨우쳐주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동현 CCTV로 모니터링 컨트롤해서 안전을 예방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노조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금은 노조원들이 자 이동현 CCTV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중처법 시작돼가지고 저희가 법무법인 율처이랑 협업을 하는데 중대법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은 화려한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가 되지만 중소현장의 대표들은 고용주들은 2주 동안 조사를 받고 나면요. 사업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그러잖아요. 근로자들이 수동 장구에 대해서 아무리 앞에서 지금 고용부에서 하는 교육, 감독, 플랜도 체크 엑셀 아무리 해보세요. 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수동 장비는 무용이니까 자꾸 워닝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벨트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안전벨트 왜 착용을 합니까? 사고 났을 때 신체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장비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야, 이 스마트 안전 장비가 왜 누가 이걸 10년 동안 끌고 왔는지 몰라도 왜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라 그러니까 힘들지? 효과가 있어요.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25년 동안 회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 안전을 하면서 경영진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말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정량적으로 분석하라고 합니다. 저보고 정량적으로. 야, 정부장, 그거 들은데 몇 억이 들어가는데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봐. 그럼 제가 그러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면 안전을, 자, 제로 베이스 썸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마존이나 구글에 스카우트 됐지 대우에 부장을 하겠습니까? 속을 이렇게 삭히죠. 근데 무식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동형 CCTV를 6개 현장에 석 달 동안 배치를 해가지고, 자, 설치 전에, 배치하기 전에 안전 점검 지적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석 달 동안 이동형 CCTV 운영을 했더니 점검 지적사항이 70%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다 정부 기관에서 이동형 CCTV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형 CCTV의 가장 큰 목적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전관리자가 옆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동형 CCTV가 옆에 있으면 신경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지켜져요. 그 석 달 동안 운영하고 나서 마지막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작업반장님이 저 이동형 CCTV를 보면서 현장을 정리하면서 이러고 갑니다. 그게 한국인의 습성이에요.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장 그 안에 베이스는 뭐냐면, 19년 추락방지 대책 설계할 때는 이동형 CCTV가 안 들어갔어요. 스마트 안전벨트가 들어갔죠. 근데 제가 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잠원동 철거 현장 사고 뉴스 기억하시나요? 잠원동에서 철거하다가 붕괴가 돼가지고 지나가던 차량에 예비 신부가 사망을 합니다. 그 회의 때 불려가서 이걸 어떤 대책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불러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사고 영상을 처음 봤어요. 맞은편 주유소에 있는 영상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우리가 기존에 안전관리를 안 됐던 부분은 원인이 뭘까? 사고의 원인이 영상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2007년에 인천 법인택시부터 블랙박스가 의무화돼 가지고요. 지금 다 의무화됐잖아요. 택시에. 그러면서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30%가 줄었네요. 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났던 사고 영상들, 법인택시 영상들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도로 신호체계라든가 도로 선형을 개선을 합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러면 건설 현장에 최우선 10대 중대 재해 공정에는 이동형 CCTV를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담어. 그리고 이동형 CCTV 했으면 안전을 지켜. 그러면서 한 게 이제 2019년, 2021년 서울시에서는 철거 현장에 이동형 CCTV 영상 촬영이 의무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영상이 당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동형 CCTV, 저희는 이제 중소 현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이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으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거고, 지금 19년부터 이제 이동형 CCTV 깔려가지고 사고 영상들이 제가 한 15개 정도 영상을 갖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 왜 그 영상이 오냐면, CSI에 있는 거는 사고가 나서 조사를 가면 국가수도 이 원인에 대해서 인간 분석을 못 해요. 그냥 보고해요. 어느 날 무슨 공사에서 떨어져서 보니까 뭐 안전난감 이유랑 그 양반이 근로자가 고리를 걸었다가 떨어졌는지 안 걸어 떨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담아서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만 말씀드려요. 영상을 보니까 90%가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켰어요. 그거 이제 15개 영상 갖고 90%라고 얘기하니까 신뢰도는 떨어지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작업자들이 왜 안전고리를 안 걸고 왜 이동형 비계에서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IoT 센서를 달고 무선 통신을 해서 제3자가 모니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넣는 게 스마트 안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할 단계는 아까 이제 리스크 제로에서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국토원에서 사고 데이터 CSI의 35,000건을 분석해서 앞으로 예지할 수 있게 시작이에요. 챗GPT 이제 나왔어요.
저희는 안전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가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동형 CCTV를 보급을 많이 해서 사고 영상을 많이 담아서 우리가 사고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풀면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큰 프로젝트를 합니다. 법무법인 율천이랑 현장형 블랙박스를 개발했어요. 소규모 현장에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블랙박스에서 고위험이다, 추락이 예상된다. 거기서 블랙박스 설치하고요. 만일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의 책임인지 고용주가 안전관리 미흡인지 CCTV를 정확히 가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기술 기반으로 해서 안전을 해결해야지 과거와 같이 플랜 투 체크 액션 점검해가지고는 결국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저희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치겠습니다. 역시 우리 정일국 회장님답습니다. 오랫동안에 이제 그 스마트 기술에 대한 것, 특히 안전 기술에 대한 거에 정말 선도자로 오늘 그 발제문 보니까 제가 어제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본인을 시조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정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 우리 CCTV 보급을 통해서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서 솔루션을 찾자. 이 부분을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뭐 하실 얘기가 더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아마 간단한 이 제안, 아주 명쾌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 현장 사고 많이 나는 곳에 보급형으로 이걸 만들면 아마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그 남이 엔지니어링 대표님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업체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계신 분 중에 혹시 건축 구조 쪽으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구조공학이라든가. 근데 사람들은 구조 안전 진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안전과 구조와 진단이 같은 건데 다 분리가 돼 있었어요. 뭐 시설물 유지 관리, 또 안전은 현장에서 시공적이 안전을 안전이라 부르고, 저희는 구조할 때는 처음에 구조 설계, 어려운 거 뭐냐면 지금 구조 어렵다고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목도 없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초공학 쪽 부분이 많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건설인협회에 ICT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스마트 기술이나 어떤 장비 그런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그런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과 아니면 다른 지도와 어떤 혜택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 관리 300억 이상 초급부터 해서 다 거기 소장님이나 하는 40대 5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시거나 경력이 특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현장에 저번에도 지금 큰 사고가 있었는데 토사 붕괴로 인해서 60대 퇴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좀 젊더라도 아니면 이랬다 그러면 그런 관리라든가 측량, 저희 특급 기술자들도 많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일자리를 안전이란 어떤 것이냐,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기술과 조합되는 내용은 현장에 로보틱스와 건설 자동화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기술적인 교육적인 준비가 돼 있냐, 우리가 여기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조 안전 진단이라는 새 필두로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사, 그 다음에 또 안전, 그 다음에 그 기초가 되는 구조. 지금 우리 건설인들이 제가 양재광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뵙고 싶은데요.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 진단 및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희 구조 쪽이랑 이런 쪽하고,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CAD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다 외산이에요. 그리고 한글 하나 지금 있는 거고 나머지는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스마트 기기를 하려고 하는데 GPS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 얻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 기술을 외국에 기초적으로는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2000년, 2010년 이상의 리모델링 그린 이 주택은 다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서 인허가, 왜냐하면 도면이 없습니다. 구조 도면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 쪽이랑 진단하시지만 그거를 다시 복구하고 진단하고 점검하는데 신축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주차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디지털 진단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 설계 부분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 인허가의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 안전 기술과 해서 법적 제도와 교육, 인프라를 다시 한번 구축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박사님도 지금 이 연구를 하시면서 과연 실무적인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제가 저희 구조 설계를 해서 시의회 청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한 20개 정도에서 30개 부서를 돌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요. 그런 협의를 거쳐야만이 이것들이 잘 될 것이고, 이 스마트 건설 안전도 각기 부처와 각기 실무진과 여러 가지 공론화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할 말이 많은데, 그리고 리스크 제로하고도 저희 인연이 있습니다. 전 GH 도시공사에서, 네, 저는 제가 필요로 해서 이게 발주처가 문제거든요. GH 도시공사 전체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근데 리스크 제로는 안전 분야인데, 저는 이 측량 아니면 전체 토적, 그리고 50만 평에서 100만 평, 3기 신도시 전체에 어떤 안전과 모든 것들을 제가 사익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메인터넌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프로테크 회사, 각각의 회사들이 리스크 제로가 됐던 어떤 좋은 중소기업이 됐던, 대우 말씀하셨는데 제 친구가 드론이랑 IT 기업으로 스타트업을 잘 성장해서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그 원천 기술을 20억에나 10억에 사가 하고선 대기업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살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 활성화 협회에서도 계시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자기 분야로 가고 그것들을 나라에서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메인 플랫폼을 정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경로로 쓸 수 있고 그 개발이 하나로 집중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다음 박사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구조한 부분 우리 그 최명기 교수님께서 어떤 안전 문제를 다루는데 근로자 안전 문제와 시설 안전에 관련되는 이 두 부분의 스마트 기술 도입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이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 건설 부분의 안전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부분은 레이버 디파트먼트에서 다루고 또 시설물은 시설물을 관장하는 디파트먼트에서 다루고 그래서 그 법제도나 체계는 그런 형태로 되겠지만 결국 사람이 일을 하고 장비가 함께 일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구축되는 시설물의 안전 부분은 이제 통합적으로 볼 시대가 됐다. 그리고 또 우리 디지털 기술이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창남 대표님 아마 이 스마트 기술들 중소업체들에서 만든 다양한 혁신 기술들 이게 이제 외국 거에 대한 카피가 되든 아니면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이 되든 하나의 좀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고 교육 부분에도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지정 토론으로 우리 방재관리연구센터의 김정권 박사님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망, 재난재해로 사망하는 분들이 숫자가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죽는 사람, 질병이든 노화든 다 죽는 사람들 한 3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재난재해, 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약 3만 명 내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약 이제 우리가 질병까지 포함해서 한 2천 명 내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자면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 자살자가 1년에 13,000명 정도입니다. 이것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다양하게 이제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 안전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산업이라는 거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산업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나라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일하러 나가서 죽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어떤 그 산업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다른 그 무엇보다 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이제 이 재해율이 워낙 높기도 하고 재해 발생도 워낙 많기도 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그 재해 발생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을 그냥 단편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산소호흡기를 대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발전시켜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서두에 얘기가 길었는데요.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도 그렇습니다. 건설 노동력 부족하죠. 노동력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인력들이 안전하게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안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법과 현실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우리가 안전을 일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느 건설 현장을 가도요, 안전과 일은 같이 고려돼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안전을 뚝 떼어가지고 제3자에게 자꾸 관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융합시킬 거라는 게 굉장히 좀 그 앞으로 우리에게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자신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법에서 법을 준수할 책무 또 하나,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떤 안전보건 체계를 갖췄다면 그 체계를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준수 의무가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근로자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따라야 되고 준수해야 되는 그런 책무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뭐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들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지금 예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측 관련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사회재난 예측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60만 건 가져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예. 패턴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사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석유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험 작업을 관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한 10몇 년, 한 2만 2천 건 정도를 분석을 했더니 하인리 법칙이 일부 적용이 되더라고요. 물론 하인리 법칙처럼 뭐 1대 29 뭐 이런 300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1대 24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관리를 했습니다. 예. 위험 작업하기 전날 충분히 위험을 인식시키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인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1대 12, 1대 8 그리고 나중에는 일이 안 생깁니다. 지금 몇 년째 중대재해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제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는 게 꼭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말은 설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뭐 DFS 이런 적용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얘기도 나눠보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다 돈에 국한돼서 많이 저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도 실제 회사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저 또한 그래 똑같지 않았었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많긴 한데요.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곤 박사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제가 1990년 후반쯤에 건설 안전과에 연구 일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지금 이제 시설안전공단이었죠. 국토안전관련이.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하고 건설 안전관리 계획서가 이제 출연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만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대형 현장에 그거 적용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우니 이런 형태의 것들도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 해보겠다고 한 게 한 20여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 일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이제 산소 호흡기 같은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안전 부문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안전 부분에서 저희들 안전 보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세이프티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이제 안전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작업장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하고 또 세이프티 리더십 부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이프티 리더십이 경영자를 비롯해서 관리자 또 보호맨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연계되는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한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안전 부분의 핵심적인 연구의 영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세이프티 컬처,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나라의 국격이고, 이런 말씀을 아주 굉장히 심도 있는 짧은 시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도 저도 안전 스마트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이프티 컬처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세이프티 크라임에 대한 문제, 리더십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법제도상에서 각 영역별로 지금 없는 게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 정책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만 이제 어떻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그거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하고 이걸 쓸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 또 우리 안전학회나 각 단체들이, 안전 관련 학회들이 해야 될 아주 중대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과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지금 안전요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전진 사무관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박찬식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를 주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 정부에서 지금 어떤 방향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규모 행사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건설업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건설안전학회,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일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박찬식 교수님, 그리고 좋은 내용을 발제해 주신 인석빈 박사님, 양재근 박사님, 김영 이사님, 그 다음에 최명 교수님 비롯해서 토론에 직접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 얘기랑 이 토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이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필요한 기술인데 왜 이렇게 좀 현장에서는 보급과 그 다음에 어떤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어떤 제도적인 장애가 무엇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고민했던 사항들을 여러 가지 이제 발제를 통해서 좀 많이 마련해 준 것 같고요. 저희 토론을 마치고 또 사무실에 들어가서 좀 더 이 수요자 중심의 어떤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BC 분석이라는 어떤 경제성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들어간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이 더 높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어떤 예산을 좀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설 안전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경제성 분석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저희가 건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을 증원하고,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건설 안전에 대한 그 지표는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마트 건설 안전이라는 것이 이 건설 안전의 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고민하고 있고, 또 제도의 개선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건설업이라는 것이 저희 국내 GDP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근간의 사업입니다. 근데 이 건설업의 사고 발생 수준은 저희가 전 산재를 대비했을 때도 한 50% 수준으로 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건설 산재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발생했던 화정동 붕괴 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인천 검단 사고 같은 거 봤을 경우에도 저희가 산재뿐만이 아니고 건설 품질, 그 다음에 시공물의 품질까지도 저희가 좀 많이 좀 부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건설 안전 이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탑다운 방식으로의 관리나 그 다음에 규율, 그 다음에 어떤 제재 조치, 현장 점검 그런 거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해에 약 18만 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8만 개 공사 현장에서는 약 200만 명의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건설 주체들이 계시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대규모의 인적과 대규모의 사업장을 소수의 인력과 소수의 기술, 그 다음에 한정된 시간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저희가 관리하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토론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의 효율성, 인원의 효율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의 효율성들을 좀 저희가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재작년부터 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은 좀 상당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지원 사업도 저희가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예산 투입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지표가 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이 스마트 안전 장비가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약간 정량적인 지표는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해가지고 다양한 샘플 데이터들을 좀 축적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좀 정량적인 지표화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공사 현장이라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재래적이고 좀 위험한 공정들이 많습니다. 뭐 저희가 뭐 삼성전자나 삼성 뭐 공장에서 하는 걸 보면은 뭐 TV에서 나오듯이 뭐 스마트 공장이나 여러 가지 뭐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이게 AI나 그다음에 로봇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같이 이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산업의 특성은 저희가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그 안전은 좀 제고시킬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단순한 장비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민간이나 그리고 소규모에서 좀 하기 힘든 대규모 이제 기술 개발 R&D도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임석빈 박사님께서도 발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R&D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좀 마련해가지고 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건설 주체들이 좀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그 건설 그 산재뿐만이 아니고 그 시공 품질 제고에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런 어떤 고용부와의 약간 업역 충돌이나 뭐 약간 중복되는 상황들도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앞에 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막 여러 가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관리자들이 이 서류 작업 때문에 뭐 실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안전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전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전에 어떤 영향이 어떻게 뭐 필요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있어가지고요. 정부에서는 저희가 건설 안전과 관련된 이 서류들에 대해서 현황 정리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 성과가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공개를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 주체들이 다양한 교육들을 좀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 집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뭐 웹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는 또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VR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 체감형으로 좀 효율성 높은 교육도 좀 개발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은 건설업 전 주체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 주도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 수요자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제도와 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건설 안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설 안전의 게임 체인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건설업뿐만이 아니고 건설 안전뿐만이 아니고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다양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가 이 제도가 어떤 기술들이 사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제도와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지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된 내용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님께서 저랑 바로 옆에 발표할 때 앉아 계셨는데 메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을 메모 하나 옆에서 곁눈질로 봤는데 아주 너무나 좋은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서류 작업을 많이 한다. 이건 아마 중소 현장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현장의 문제인 것 같고 법규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고 또 중소 현장에 필요한 요구 사안들을 지금 아마 국토교통부에 우리 임석빈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획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현장에 필요한 요소 그 스마트 기술, 안전 혁신 기술들은 많이 이번에 도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스마트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가성비 높은 정책으로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스마트 안전 기술이 우리 보통 뭐 요즘 벤처 기술들 얘기를 할 때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 그래가지고 POC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그 결과물을 그 대외적으로 국내적으로 홍보를 해서 투자자를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마트 안전 기술도 이런 POC 개념의 다양한 형태의 적용 사례들, 유스 케이스들을 개발을 해서 하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파급 효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 그 지동 토론을 마치고 혹시 이제 우리 플로어에서 또는 발제자 여러분께서 또 우리 지정 토론자들과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뭐 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플로어에서도 질문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우리 발제하신 네 분들 오늘 우리 지정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추가하고 좀 더 첨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로 먼저 하시겠습니까? 프로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혹시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정림 CM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종호 상무입니다. 저는 본사 안전 담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개 현장을 지금 그 현장을 다니면서 안전을 지금 이렇게 조언해주고 지도해주고 있는데 오늘 효과적인 스마트 안전 기술을 듣고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IoT 강국이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잘 이용해서 우리 그 안전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역시 우리나라가 안전이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게 느낀 게 우리 이제 인공지능 또 지능형 아까 CCTV로 뭐 주로 이제 작업자가 안전물을 착용하지 않으면 작업자에게 착용을 지시하고 실시간으로 또 화재 뭐 불났을 경우에 통보해주고 그다음 위험한 장소에 위치했을 때 근무자에게 위험한 지역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안전물을 잘 쓰게 되고 사업주가 안전난간 이런 잘 해주고 되면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 정의를 안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소방방재청 안전문화 대상 심사위원으로 이제
평가를 갔는데 지방에 큰 제조 그 공장이에요. 그 제가 가가지고 아니 이 건설업 쪽에서는 이렇게 CCTV 설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 공장에는 위험한 장소, 추락 낙하 위험이 있고 불꽃이 튀는 장소가 있는데 그 CCTV가 없길래 물어보니 그 공장장 하는 이야기가 노조에서 엄청나게 뭐 개인정보 보호부터 해가 사생활 침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정부에서 이거를 법으로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스마트 안전이 이제 그 잘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지난번 국제 세미나 이제 지난달이죠. 이제 제가 일본서 온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 차이가 뭐냐니까 자발적 수용성 차이다. 즉 일본 근로자들은요 소규모든 대규모든 모든 작업할 때 백화점에서 무슨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다 안전모 안전벨트 다 하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은 재난국가예요. 지진, 해일, 쓰나미, 태풍 그러니까 항상 일본 국민들은 대피하고 대응하고 안전을 대해서 수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쓴다 이거죠. 잘 착용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 다음 우리 그 건설안전 혁신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토론회에는 우리나라가 스마트 안전도 잘 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도 자발적 수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전체 그 말씀을 주셨는데 법으로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아마 실무에서 우리 그 정일국 회장께서 실질적으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타 산업과 달리 현장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답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건지법 개정도 제가 발의를 했고 국토위 송석준 의원 찾아가서 작년에 산안법에는 저희가 스마트 장비에 대한 근간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6월 10일이죠. 박대추 의원을 통해 가지고 법안 발의를 또 하나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써서 중대재해 감소를 노력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고용주에 대해서 경감의 사유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보통 법안을 발의하면 비용 예산 추계를 만들고 한 2년, 3년 걸립니다. 개정까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의 의무화. 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4년 만에 올 6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희도 지금 현장에 아까 블랙박스 얘기했잖아요. 제가 19년부터.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토위 아니면 환노위는 안 갑니다. 왜? 이 모든 게 노조랑 해결 문제가 있는데 노조 문제도 간단히 설명해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고용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2월 말에 발표한 로드맵에 고위험 현장의 CCTV 의무화가 시행령 개정 시작됐어요. 작년에 SPC, SPL 그 제빵기기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현장은 건설 현장은 고정형 CCTV를 못 사용하는 거 아시죠? 매일매일 바뀌니까 유선으로 설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동형 CCTV를 다는 거고 그래서 건설 현장도 저희가 빠르면 9월에 그 이동형 CCTV 고위험 10대 중대재해공사에 적용 의무화를 법안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조들 항상 저는 10년 전부터 스마트 안전할 때 노조들이랑 회의에 같이 들어와요. 한노총, 민노총 과장님들 들어오시죠. 처음에 위치 간제를 한다고 하니까 스마트 태그 여러분도 아시죠? RTLS가 태그를 차고 현장에 위치 간제를 한다니까 노조에 들어와서 왜 위치 간제를 하냐? 그럼 저희가 설명을 하죠. 학생은 공부를 하는 의무가 있고 고용주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어서 일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거고 근로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게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사고는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왈가불가했죠. 현장에 이동형 CCTV
자, 설치에 법무검토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노조들은 지금 그 자기들의 권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동현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용주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고 났을 때 저희가 이제 법무부에 같이 다녀보니까 자, 조사를 듣고 유족들 만나잖아요. 유족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고 원인을 알고 싶다. 블랙박스를 현장에 100개, 1000개를 설치를 해도 담지 못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노동들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노조들은 자, 더 이상 반발을 못 합니다. 이겨는 못 되죠. 제가 항상 회의할 때 앞에 나와서 하시던 분이 이제는 노조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로자 카드 찍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위치 간접할 수 있게 바꿔달래. 왜? 그랬더니 자, 불법 근로자, 삼국 불법 근로자들을 노조는 한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오케이. 그래서 바뀌어서 노조들도 설득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동차 살 때 블랙박스 안 다시는 분도 계세요? 다 달잖아요. 현장? 우리도 이제 블랙박스 달고 그 약속한 걸 서로 지켜가면서 하면서 그래서 사고 났을 때는 그 원인을 밝혀서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은 됐습니까? 두 번째, 자발적 참여. 제가 이제 박장식 교수님이 연구를 오래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스스로 장비를 착용하고 많이 활용함으로써 본인들이 안전도 지키지만 그걸로서 인센을 준다 그러면 저희 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게임에 미치잖아요. 게임 머니. 그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자, 건설 근로자 공제랑 지금 근로자 직불 카드 있잖아요. 그것처럼 건설 근로자 공제랑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자, 근로자들이 그 스마트 앱으로 안전활동을 하면 평가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2주 동안, 한 달 동안 안전벨트를 잘 착용을 했어. 그럼 거기에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 평가가 들어갑니다. 근로자들도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 등급제가 시작됐잖아요. 그 양반들 등급을 어떻게 우리 그 건설인처럼 시험 보고 경력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 명장도 만들어주고 인센을 주자. 그러면 한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십니다. 저 이동형 CCTV 설치하고 제가 그랬죠. 석 달 동안 설치해서 마지막에 달라진 게 뭐냐면 현장이 정리가 돼요. 일본 현장이랑 한국 현장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정리가 안 됐어요. 한국 현장은. 특히 작은 현장들은. 근데 CCTV 설치하니까 현장을 정리하고 갑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보고 있다? 우리는 주변 시선을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협회라는 게 뭐냐면 정부 기관과 건설사의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안도 만들고 기술도 만들고 기술이라는 게 지금 자료 갖고 발표하시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이요. 4, 5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동현 CCTV도 7세대가 나옵니다. 아이폰 13이 나오듯이 계속적으로 그 기술이 진화하고 고도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도 했지만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마이너 리포트 있잖아요. 탐 크루즈 나왔던 영화. 범죄자를 미리 예측하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현장에서 지금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안 발의도 조만간 9월 달에는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또 아마 이거에 관련돼서 오늘 논의될 사안 중에 아주 스마트 기술의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이 문제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스마트 기술이 사람을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스마트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정 회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국토안전관리위원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개인정보 뭐 그러면서 날 감시한다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 있고 그래서 막 그런데 진짜 제가 아까 발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 돌아가시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여기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 항상 위험한 행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계속 위험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계속 지켜봐도 계속 위험한 행동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안전했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위험을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아까도 그 김정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건설업의 이 높은 재해율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기획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할 때 그 옆에 건물에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방청 작업을 한다고 이제 비계를 놓더라고요. 그런데 2주가 걸렸어요.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한 발을 옮기고선 안전고리 2개를 딱딱 걸고 또 한 발을 옮기고선 걸고. 예. 아니 저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일을 하지? 저는 막 답답해서 보다가 건설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 자존감을 갖고 가족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느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작업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 공사의 금액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공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인데 일단 근로자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까 정일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가 조금 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행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HG갑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베니핏이 적어서 거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그 기획 내용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쓰러졌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전조 증상이 있는 걸 몰랐어요. 건설업에서도 추락하시는 분들 블랙박스 다 해서 보면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선 고소 작업하다가 쓰러지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스크린해가지고 약간의 신체적인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고소 작업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크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와 신체적인 어떤 최소한의 쉽게 신체 점검을 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고소 작업을 안 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을 기획 내용에 담았더니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이 당신이 뭔데 근로자를 갖다가 일거수일투를 감시하려고 하냐. 저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아니라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참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짜 다 같이 좀 터놓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말씀하셔서 제가 일본에서 일하다가 와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일본에서 처벌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력이 개인에게 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 이력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 옮기는 회사의 그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개인 이력으로 그렇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근로자들 특히 이제 보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고령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를 협회나 이런 곳에 등록을 해서 그 정보를 다른 현장에 이렇게 가더라도 공유를 하면서 그분이 다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이 일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어떤 건강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또 관리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또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력을 알아야지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5시까지 토론인데 오늘 이 프로에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이렇게 발제자분하고 토론자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 이제 또 구조 시설물 또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경례 상무님도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얼마나 우울해요.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 학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들을 감시 감독하는 게 잘한 거라고 하는 게 저는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안 하게 되려면 저는 이 부분은 사람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 사무관님께도 말씀드릴 게 이거 기술로 가서 어떻게 고도화되는 것보다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기술인들이 교육이 되고 형성돼서 앞으로 많은 감시 감독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 저기 효과적인 스마트 안전 기술 활용 방안은 사람이 바뀌고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이 배워야 된다.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스트럭처를 모릅니다. 토목은 토목대로 하고 건축은 건축대로 해서 기초가 뭐야? 이런 식으로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거 아니라 제가 미팔군이나 해외 사업을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건설 기술인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계열로 쭉 올라가서 난 딴 거 몰라도 돼. 난 건축인이야. 건축이니까 안전은 제 거고 여기 토목은 저 거고 이렇게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IT와 이런 것들을 융합할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에 대한 융합적인 학교에서도 건축 토목 여러 가지 안전도 같이 배우고 그 안전이 같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과 곁들여서 제가 안전 연구를 하면서 외국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컨스트럭션 부분에 가장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빌딩 트레이드 유니언이니까 우리 건설 노조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센터가 뭐냐면 Center for Protection Workers' Righ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CPWR 그거였는데 그 말을 써놓으니까 근로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센터다 하니까 노조 입장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 들어서 그 센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Center for Construction Research and Training으로 바꿨어요. 다시 얘기하면 안전 문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건설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이 다 정리돼서 매일매일 홍보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된 리서치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또 기관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도 있고 국토안전관리원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합해서 근로자, 건설 근로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각 부처의 해당 법이나 업무 영역을 따지지 말고 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곧 이 스마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닐까. 또 이 기술이 그런 관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5시인데 회장님 질문 있으시면 네네. 뭐 굉장히 정말 오늘 우리 전문가님들 잘 모셨다는 말씀이 들고요.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데요. 여러분들지만 쭉 말씀 여러 가지 공감, 인센티브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건 제가 한번 다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고를 예방하려면 피터 드러크도 그랬듯이 첫 번째 원칙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고 이런 것도 세월호도 다 우리 국민이 불만인 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납득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사고의 원인을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는 사람 입장에 이렇게 봅니다. 근로자가 여기서 저길 뛰어넘은 것도 했더라도 그거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걸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보는 순간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도 날아가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이란 말을 함부로 저는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안전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현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누구도 내가 다치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도 없어요. 세팅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근로자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최선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근로자가 그 선택을 하도록 한 요인이 뭔가를 찾아서 고쳐주는 것이 대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포 세이프티나 모든 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근로자 물론 이제 아까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교통이 완전히 엉망이라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고 하니까 자기 보호하려는 그런 주체 어떤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제 강장점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일본이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저로 듣기에는 일본은 하도급이 6차, 7차까지 허용이 되잖아요. 허용이 되고 마지막 6단계 하도급 근로자도 처음 근로자하고 똑같이 개인 사업자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설 현장에서 매번 일용직을 조합이 오니까 근본적으로 고용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끝단에 있는 어떤 대책만 가지고 효용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사회 구조가 돌아간 시스템을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대책을 가지고 여긴 이렇고 저긴 이렇고 우린 이렇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인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회장님 마지막 멘트 또 스마트 안전에 관련해서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프로에 이렇게 한 분도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고 전체가 이렇게 토론을 진지하게 할 수 있어서 또 토론하는 좌장 입장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된 관계로
이걸로 우리는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박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